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소연과 가수에서 국제 변호사가 된 이소은의 아버지 이규천 씨는요, 남다른 자녀 교육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자녀를 키운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믿고 기다릴 때 아이는 결대로 자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전라북도 육아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이배 교수님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부모 육아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이의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반응하기, 아이라는 훌륭한 동료와 함께 살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이들의 놀이, 함께 줄기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모가 기다린 만큼 아이는 잘한다는 주제로 아이의 긍정적 성장, 부모의 역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모의 역할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 영양을 공급해 준다든가 아이를 보호하고 발달 단계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대체로 아내의 엄마로서의 역할과 남편의 아빠로서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정 환경과 부모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아내의 엄마의 역할은 표현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남편 아빠의 역할은 도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적이라 하면 정서적인 배려인 사랑, 따뜻함, 온화함, 위안, 안락함의 의미가 좀 있고 도구적이라는 것은 관리, 행정, 통제, 의사결정, 방향 제시 등을 뜻합니다. 예, 가정 내에서 누가 되든 간에 표현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 이 두 가지 일들을 담당해 나가거나 또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아빠보다는 표현적인 아빠, 온화하고 자상한 아빠가 요구되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런 아빠들이 많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온화하고 따뜻한 아빠의 표현적인 기능이 아이의 긍정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 내에서 따뜻하고 온화한 자상한 기능은 늘어났지만은 아이가 인내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어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따르도록 하는 방향 제시나 결정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에서 이 도구적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 중 누군가는 이 도구적 기능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 알아봤고요. 내 아이지만 아이를 아는 만큼 아이가 보이고 또 아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며 포용력 있고 따뜻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좋은 부모, 멋진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아이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유아기 발달 특징을 알아야 하며 특히 아이의 수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표상 능력이 증가하면서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상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인지적 구조의 특징 중에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라.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아기 아이의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자신의 조망과 다른 사람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것을 말합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향은 한 5세 정도 되면은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은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7살짜리 형아가 만 5세 아이와 만 2세, 3세 아이가
동생하고 엄마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 형은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어린들의 물건을 보고 있는데 동생은 장난감 트럭을 사드리고자 고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귀엽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의 자기 중심적 사고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지배적인 단서 하나에 중점을 두고 고정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늘 너그러운 마음만 갖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의 생각을 또 사고의 발달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의 생각과 사고 수준을 이해하라는 말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아이의 눈높이 또 마음의 넓이를 이해하는 게 아이의 성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네, 물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내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도 생각해보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뭐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간절할수록 네. 아이의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기껏해 5년 남짓 산 아이가 뭐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까 싶지만 자기 주장과 요구를 하는 건 나름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는 표현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는 용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의존하는 사항을 그 상황은 그대로이죠. 앞날은 창창하지만 아직은 성장 중이기에 아이의 눈높이는 부모가 맞춰줘야 눈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작은 어린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아이의 입장이 되어 보면 해맑은 얼굴에도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도 분노와 질투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하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도 자존심도 소남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도 인격이 있기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감정은 부모를 포함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이가 아닌 미성숙하지만 인격체로 가진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만 그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같은 성인끼리가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툭하면 싫어 안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면 어떨 때는 속이 좀 탑니다.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죠. 네. 하지만 아이는 지금 최선을 다해 걷고 있는 거고요. 독립된 인격체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하하. 그러니 부모는 조금 늦춰주는 여유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이 중심의 환경의 의미 또 아이 중심의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아이 중심의 환경이란 아이가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아니라 아이가 보는 것 이외에도 직접 만지고 가지고 놀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네. 가끔 제가 영유아 교육기관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만질 수 없는 높은 곳에다가 좋은 교구제를 가득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당 유리창 넘어 전시되어 있는 모조품 음식물을 구경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식품에 예쁜 인형과 자동차를 넣어놓고 또 때로는 집안에서 어머니들은 그게 뭐 부서질까봐 또는 고장날까봐 걱정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예. 근처도 가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잘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좋은 규칙과 습관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아이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달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달력이 걸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달력을 통해서 아이가 좀 더 연필을 사용하고 그 연필을 사용해서 달력을 체크해보고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이때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걸려있는 이 달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또 읽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극들이 곧 아이의 학습을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의 중심에 환경을 만들어준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부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부모들은 이때 이제 좀 더 자립심적인 부분, 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초등학교 때 갑자기 입학한다 해서 그런 자립심과 규칙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러한 자립심과 규칙에 대한 이해는 유아 시기부터 아이가 형성해야 될 중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아 시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몬텐소리라는 유명한 유아교육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죠. 2살 때부터 충분히 일상생활의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활의 작은 부분을 하나씩이라도 익힐 수 있도록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좀 마음이 좀 급하죠.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외출할 때도 신발을 신을 때 아이가 스스로 신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도 급한 마음에 아이의 신발을 직접 빨리 신겨주고 또 아이가 옷을 입혀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자립심을 박탈시키는 행위구나. 알게 모르게. 맞습니다. 아이들의 자립심과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더라도 좀 지켜봐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시켜주고 빨리빨리 옷 입히고 빨리빨리 벗겨주고 막 이랬거든요. 좀 반성이 되네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살 된 아이의 행동이 어설프고 느리더라도 어른은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조금만 좀 참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신다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요.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신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인 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좋은 부모란 아이가 할 일을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옷을 입고 지퍼를 올려주고 단추를 끼워주는 거, 양치질을 도와주는 거 따라다니며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면서 부모의 답답함을 참아내는 것이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또 답답함을 찾아내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부터도 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가끔씩 그 아이에게 비추어진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교수님 이런 것도 혹시 아시나요? 사람은 때때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투영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또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거울이 있다면 비추어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이런 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아이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신기하게 즐거운 표정으로 엄마가 되는 역할로서 또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엄마가 하셨던 대로 엄마 역할을 할 겁니다, 아이는. 근데 이 평소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을 흉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맞죠. 아이가 되어서 엄마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유도하다 보면은 무관심하게 아이에게 대했던 어떤 행동들이 아이들은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했다 갑자기 하는 애는 엄마의 모습이라든가 이거 어떡하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주는 엄마의 모습, 또는 엄마들이 좀 또 아빠들이 속상해 죽겠다 난 푸념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직접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엄마의 표정이나 습관 태도가 의외로 절실하게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바꿔보면 그만큼 사항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아이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너는 오늘은 아빠가 되어보고 네. 뭐 형아가 되어보고 선생님이 되어보고 또 이런 어떤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걸 아이들이 모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저랬구나. 아니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무서운데요. 어떤 나의 모습이 투영될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육아가 아빠, 엄마가 함께 뭐 이런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육아의 주체는 엄마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빠와의 유대 관계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장 의존하는 가족은 아마 엄마일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과거보다는 뭐 자녀 양육에서 아빠가 참여하는 정도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아이 생활에는 대부분 엄마가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죠. 네. 따라서 아이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와의 대화나 유대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쩌다가 아빠가 한번 봐주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방법을 모르는 아빠가 편하게 느끼지 못한 아이 사이에는 유대감이 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색한 거죠. 예. 네. 영유아 영아들의 같은 경우도 1살 반이 되면 이제까지는 엄마에게 많은 의존하고 접촉이 있었던 세계가 이제 아빠가 좀 새롭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예, 성장기 전반을 통하여 아빠란 존재가 아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는 뭐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또 아빠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 되지 않다는 어떤 연구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아빠의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젊은 아빠들은 엄마 이상으로 반응과 유능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데리고 놀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빠의 유대 관계를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엘킨트가 자기 아들의 유아 교육 기관의 교실을 참관한 것을 그의 저서에 소개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의사야 돈이 많이 벌어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있어 하고 말하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변호사야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도 해야 하면서 자랑을 했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큰 회사의 주인이고 우리 집에는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부럽네요. 이때 엘킨트의 아들이 네. 그를 바라보던 아빠를 가리키면서 우리 아빠는 지금 여기에 있어 하고 자랑스럽고 의기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모임을 참석해 주는 것은 좋은 장난감을 사다 주고 비싼 옷을 주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혜택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노력한다면 아이에게 대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보다 더 의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아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아이의 특성, 놀이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유아기 아이의 교육은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죠. 물론입니다. 그 유아 교육에 대한 유아 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네. 유아기에서의 교육에서의 마치 이게 유아 교육관 보내면은 글이나 숫자를 빨리 배우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관에서 그냥 다치지만 않고 아이가 실컷 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들은 유아 교육을 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유아 교육은 단시일 내에 수를 쓰고 세고 수를 세고 글씨나 문장을 달달 외우는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그런 뭔가를 많이 배우는 것에서부터 부모가 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배운 것은 단시간 부모를 즐겁게 하고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 다음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사실은 이 시기에 호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물을 탐색하지 못한다면은 아이가 실제로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원동력이 없게 됩니다. 맞아요. 유아교육 과정은 궁극적으로 교수님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유아교육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터득하고 자신에게 펼쳐진 무궁한 세계를 의욕적으로 탐색하는 시기로 지적으로는 튼튼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육과 유치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영역적인 부분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라든가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자연 탐구 영역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발달과 학습을 도와주고 있고요. 네. 이러한 과정들은 초등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북소리를 듣고 그 수만큼 구슬을 깨워오는 게임을 한다면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수를 알 수 있는 수개념 그리고 뛰어가서 구슬을 깨워오는 것은 소근육과 집중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예. 신체 운동 건강이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내용들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공책을 연필을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놀이에 대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 유아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글씨 쓰기를 기대하는 고정관념이 벗어난 일이 좀 우선시 돼야 됩니다. 부모는 유아기 아이의 경험과 성장은 지식과 고정된 내용을 넘어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배움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한 이 시기는 아이의 학습은 어른에 의해 주입이 아닌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육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쉽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팁을 우리 교수님부터 듣는다면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담은 다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조금 쉽게 만드는 비결은 있습니다. 네. 부모와 아이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이를 당장 바꾸려고 매달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과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아는 결코 기다림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불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육아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육아는 부모 자신을 스스로 잘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신을 먼저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가 편해집니다. 육아가 편해져야 부모가 밝아지고 부모가 밝아지면 아이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육아의 진리입니다.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부모인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사셨음을 기억하고 자신도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모 역할에서의 훈육에 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잘해줘라 했는데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때릴 것인가 때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사회적 논란이 한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이도 인격체이므로 되도록 말로 타일러지 매로 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 반면에 그래도 잘못됐을 때는 따끔한 해초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매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이는 폭력이고 학대입니다. 그렇군요. 사랑의 해초리뿐만 아니라 폭발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혼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를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감정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 사랑의 해초리에 담긴 뜻을 실천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의 해초리를 빙자한 미움과 하나는 부모의 감정을 표현했는지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때때로 훈육한다는 행동이 예기치 않던 폭력이 되고 아동 학대가라는 심각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오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그럴래 안 그럴래 잘못했다고 사과해라는 식의 표현은 끓어오르는 우라를 푸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저변에 깔려 있겠으나 그 순간만큼은 부모의 감정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연 이러한 훈육이 버릇을 고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 자신의 감정 순화,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교수님 이렇게 4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육아 멘토가 되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고되고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끊임이 없고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순간은 더 없는 사랑의 순간입니다. 육아 부담에 지쳐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 싶을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압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 그때만큼 부모 자신이 어떤 생명체를 사랑한 순간은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동안 실용 인문 클래스를 통해서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 전주 MBC 라디오 관계자분들과 또 부드러운 진행으로 도움을 주신 저예요. 이충훈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부모가 기다린 만큼 아이는 잘한다. 아이의 긍정적 성장, 부모의 공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육아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